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인트로 어렵다고 바꿔버렸네. 네. 오동훈 선생님 목에 뭐가 꼈어요. 그러니까 담배 요즘 너무 많이 태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담배 안 펴요. 뭐가 낀 거야? 그냥 꼭 이렇게 우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파열음을 내서 네,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저도 뇌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서 인트로를 못 외워가지고 짧게 해버렸어요. 아, 너무 졸려. 자, 정신 차리고 네. 또 가봅시다. 네, 오늘은 언택트 시간입니다. 저희 브레인 리치 숫자 6 gmail.com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적합한 사연을 저희가 골라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곧바로 시작하면 뭔가 좀 아쉽고 심심하고 서운하니까 좀 잡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살아요? 저희 뭐 세상 별일 없죠, 다들. 별일 없어요? 별일 없죠, 뭐. 네. 우리 이제 그 스포티파이랑도 팟캐스트 하잖아요. 아, 네네. 만약 하게 되면 음악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정말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미팅 때 오동훈 선생님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맞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언택트 할 때도 좀 음악도 좀 깔고. 아, 스포티파이에 있는 음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 되게 좋다. 근데 막 음원 있는 버전은 아이튠즈에 못 올라가고 이러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서비스가 런칭을 하면서 저희 방송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어서 정신과의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오동훈 박사님이 계속 수고하실 겁니다. 네. 오동훈 박사님이 오은영 박사님 자리를 대체하는 그날까지.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댓글 저희 매장당해요, 진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님 언급해주신 댓글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아주셨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DRMK 땡땡땡땡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읽어볼게요. 오은영 선생님 방송을 보면 인간의 심리를 깊숙이 파헤쳐 진실을 찾아내고 촌철살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라요. 이 방송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원인도 이론적인 이야기 위주고 해결책도 완전 일반인 수준이어서 좀 실망스럽네요. 같은 정신과 의사여도 경험에 따라 많이 다른다는 걸 느낍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야, 너 왜 그런 말투를 읽어? 이런 말투로 말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게다가 완전이라는 글에 없는 제가 댓글 다신 분의 감정을 조금 살려서 읽어봤어요. 네. 아마 이런 감정일 것이다 라고 정신과 의사로서 좀 능력을 발휘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처음 네. 댓글 봤을 때도 마상이었는데 오동이 읽는 거 들으니까 멘탈 나가네요, 진짜. 네, 일단 허경 선생님 한번 해명해 주시죠. 네. 이거요? 네. 저희는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할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조금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오은영 선생님 참 진짜 대단하시고 그런 참 촌철살인 해결책 제시하시는 거는 존경하는 대선배님입니다. 존경하는데 근데 다만 그 방송에서 이런 사연을 준비하는 수준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 사연의 이런 정도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지는 양이 좀 달라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네, 우리에게도 제작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메일로 주신 사연만 가지고서는 사실 저희가 너무 추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여의치는 않으니까요. 네, 그쵸. 참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실제로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으로 끝내는 것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니 무슨 심리예요 이거?
저희가 싫으셨나봐요. 네. 네. 아, 참. 그러니까 오은영 네.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네, 저희를 내려치기 하면서 올려치기 하시는 건,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네, 어쨌든 기분이 참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 싶고요. 지금 싫어요 찍혀있는 거 4개 중에 하나는 제 거입니다. 저희 이렇게 솔직해요. 네, 저희는 이런 면이 있어요. 네, 이런 어쩌면 방송입니다. 또 댓글 달아주실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저희 또 좋은 댓글들도 있죠. 네, 지난 컨택트 사연을 듣고 아이튠즈에 달아주셨어요. 없어 베는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외모로 자녀분을 공격하는 그런 사연이었죠.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였는데 사연자분은 어머니 때문에 또 학교에서 왕따 때문에 너무 힘드셨겠네요. 님이 왜 매력이 없겠습니까? 자신만이 가진 여러 매력과 장점들을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 위주로 듣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 들고 자신의 장점을 장점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거죠. 빨리 독립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아껴주는 주위 사람들로 둘러싸인 인생 사시기 바래요. 힘내십시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야, 네, 저희가 방송에서 1시간 동안 말한 거를 3줄로 완벽하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전수진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선생님들의 해석을 들을수록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유유. 사연자님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잘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언택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내부자들 업데이트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흐흐. 감사합니다. 라고 너무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그린로즈님 댓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외모가 가장 중요한 매력이라서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쌤들이 말한 것처럼 매력은 다양하기에 각자의 강점을 찾아내어 키우는 것이 성형외과를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부자들의 매력을 짚어보자면 울 이쁜 규쌤은 테디베어의 포근함, 흠쌤은 앵그리버드의 까칠한 근자감, 종쌤은 마시마로의 묘한 카리스마이지 않을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왠지 저만 좀 길게 읽으면 느낌 탓이겠죠? 아니요. 네, 어쨌든 너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심리를 추측해서 읽을 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박율님, ING님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이런 댓글 보면서 또 따뜻한 위로 얻어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뭐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저희 방송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뭐 사실 저희가 초반부에 조금 까칠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더 많은 분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퀄리티는 올려야죠.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장점이라면 셋이서 같이 경험이 쌓여가니까 남들보다 다른 방송보다 경험치가 느는 속도가 3배 빠르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확실해요. 네. 당연하지. 한 명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 하루에 환자 몇 명 볼 때 우리는 셋이 합친 것만큼 보니까. 네, 의외로 한 명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네,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언택트를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리뷰자들도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이제 랭킹에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메일을 열어보자마자 사연이 좀 하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이거 제가 답글을 좀 빨리 달아드리려고 하다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나는 의사다에서 하는 그 정신여고에 초청받아가지고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갔는데 거기 사연에 이게 똑같은 걸 보내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쪽에도 보내고 저희 쪽에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 동훈이한테 물어보려는데 바로 시작하게 됐네 이래가지고 약간 제가 답도 잘 못 드린 것 같고 사연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신여고는 시간도 좀 짧은데 우리는 그래도 또 셋이서 더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오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더 깊이 있는 아예 대답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예, 누구 쪽에 더 먼저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늘 한번 다시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동훈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 짐을 주지 마세요. 저희 3명이 합쳐야지 겨우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랑 말랑 하니까 네. 네, 잘 얘기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허경 선생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내부자들 팟캐스트로 듣다가 이제는 유튜브로 선생님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제 사연은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조카에 관한 겁니다. 이 아이는 8살에 아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하여 현재 아이 엄마와 함께 3년째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보다 2살 어린 딸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 도중에 시누이와 조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죠. 아빠의 폭력과 버려졌다는 상실감, 이런 힘든 마음을 조카는 제 딸에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아이인데다가 저희 딸이 좀 눈치도 빠르고 밝은 편이라 가족들의 이쁨을 받으면 어릴 때는 째려보고 때리고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저희 딸에게 문자로 대들지 마라. 네가 너무 밉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버려졌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다 있지 않냐? 하면서 문자로 상처를 줍니다. 제 딸은 언니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답장을 보냈고요. 제가 딸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야 이걸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2학년 꼬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너무 기가 차고 화도 나고 상처받고요. 속상했을 아이 생각에 눈물이 먼저 나오네요. 아이는 마냥 언니가 좋아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해요. 이제까지는 늘 양보하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싫은 건 싫다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인형놀이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누워버려요. 아이 엄마라도 아이를 보듬어주면 좋을 텐데 아이 엄마는 아이를 보듬어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더 애쓰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챙겨줬는데 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어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제 언니라고 상처받아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제 딸에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해봤더니 그냥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두서없이 남깁니다. 꼭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허경 선생님 읽는 사연 들으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 마음이 먹먹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사연을 한번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남편하고 딸하고 같이 살고 계시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시누이 아이의 고모 되는 분께서 이제 그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딸을 데리고 이제 이 본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합가를 해서 살게 된 상황에서 그 고모의 딸, 아이의 고모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이와는 사촌 관계가 되는. 그쵸. 네, 사촌 언니가 말하자면은 아이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소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진짜. 네, 일단은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참 이 그 언니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라는 이 답장 부분 있잖아요. 진짜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예, 네. 아니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 약간 너무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도 되고 약간은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참 또 조카한테도 화가 나면서도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없다는 게 또 그렇죠.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안쓰럽고
뭔가 상처가 많아서 이런 행동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이해해줘야 되는 걸까? 좀 어떻게 보듬어줘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게 그냥 조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처럼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었는데 내 아이에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에 진짜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 거고요.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동시에 또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라는 마음에 이제 양가 감정이 강하게 드실 것 같고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어떻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조카,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먼저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딸을 질투한다. 그러니까 조카가 이 동생을 질투를 한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는 좀 복잡한 심리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조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무언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좀 만성적으로 쉽게 말한 애정 결핍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기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연자분의 딸을 두고 이렇게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네,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나친 라이벌리를 느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연자분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연자분이 또 남편분과 함께 딸과 이렇게 세 가족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조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요. 근데 이 사연자분 부부가 조카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실 조카는 본인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어떤 환상 속의 부모의 모습을 이 사연자분 부부에게 더 씌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 따뜻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은 어딘가 나의 진짜 부모가 따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실제로 믿지는 않더라도 막연하게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상 속의 부모의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때마침 이렇게 좀 아이에게, 조카에게 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연자분 부부에게 더 씌워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들의 진짜 자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이는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연자분의 딸에게 이제 미움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사는 그 집 마치 내 집이었어야 돼. 그렇죠. 그 위치가 느낌? 내 것이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싹 떠올랐어요. 마치 그 새 중에 그 무슨 새지? 뻐꾸기였나? 남의 둥지에다 놔놓으면은 그 원래 알들은 떨어뜨리고 자기가 이제 새끼처럼 키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아까 그 생각했거든요.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 많이 미성숙해요. 물론 초4면 원래 미성숙한 나이지만 나이보다 좀 더 미성숙한 것 같아요. 인형놀이를 좋아하고, 인형놀이 좋아할 수 있지만 물론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누워버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집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한 게 그 가장 원인일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외도로부터 이 어머니께서 정말 본인을 보호하시느라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보호하시느라 스스로 지키는데 모든 힘을 써버리고 아이를 케어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셨고 지금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방임되고 제 나이에 맞게 못 자라나지 않았나.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실은 이제 공감 능력도 많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 상태. 그렇죠. 더 어린 아이처럼. 방금 김지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감정 조절 부분하고 공감 능력이 많이 미숙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방식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공감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을 해나가는 건데 사실 이 조카 친구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생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학습하기는커녕 아버지를 보면은 외도와 폭력이다 라는 거 보면 욕구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화가 있으면 그대로 방출. 네, 화나 욕구를 그대로 방출하는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 걸 오히려 더 배웠겠죠. 그게 더 네. 자연스럽다고 여겼을 수 네,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네. 바로 화를 내거나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면 바로 들어 누워버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보고 배웠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규영이가 잠깐 사연에서 약간 빼고 읽은 문장인데 정말 그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한 가정사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잘 표현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부의 세계 남자 주인공 기억하시죠? 우리 동훈이가 심리 분석했던 사빠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되게 말 그대로 미성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아이의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 방금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되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너 꺼져. 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자면 아이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 사이에 끼어서 약간은 좀 본인 스스로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빠는 뭐 이미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고 엄마는 본인을 지키는데 좀 급급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본인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짐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아이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게 결국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가치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겠죠.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추측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 사촌 동생 사연자분의 딸이 별다른 의미 없이 한 이야기에도 굉장히 발끈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라는 맞아. 식으로 느껴서 그러면 분명히 좀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연자분의 딸은 미안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뭐 소아 우울증이 있어서 이렇게 더 공격적이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개연성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울감이 좀 깔려있을 가능성도 높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이제 소아 우울증이 주관적으로 어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 너무 우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민함,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 문제로 표출되는 경우가 더 흔해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또 좀 심리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이제 그 동훈이가 자존감이 낮고 뭔가 좀 그러니까 딸한테 그런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같은 여자아이고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네, 같은 초등학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시블링 라이벌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형제 간의 그런 경쟁 의식, 경쟁 심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잖아요. 동성의 나이 차이가 안 나고 할 때 네, 비교를 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보면은 진짜 너무 그런 비슷한 부분들에 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인이 이 어떤 사연자분의 딸에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투사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제일 약한, 자기보다 약한 대상한테. 그렇죠. 네. 만만한 대상에게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확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초등학교 때 2살 차이면 엄청 크잖아요. 네, 우리 애들한테도 사촌 형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거든요. 졸졸 따라다니고 하는 말 다 따라하고 예,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한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정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꽤 길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네. 그렇죠. 아이들끼리 잘 논다라는 식으로 조금 두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그 뒤에서는 정말 문자 내용만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더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따님께서 언니 미안해, 다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이런 상황들. 이 초등학교 2학년 사연자분의 따님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이에 비해서 조금 성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심리가 생겨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연에서 나왔듯이 이제 사연자분께서 따님에게 조카를 두고서 조금 이해해라, 네가 좀 참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받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알게 모르게 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거기다가 시누이 일가까지 들어오면서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안일이며 가족들 케어하는 일이며. 그래서 사실은 딸에게 집중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없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딸은 사실 항상 조금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들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은 나까지 힘든 얘기를 더해서 엄마를 괴롭히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혼자 묻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쉽게 저는 사실 그 딸이 동생이지만 이 집에서의 역할은 그 언니와 동생 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언니의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조카가 마치 동생처럼 그렇게 더 사랑을 갈구하고 언니를 공격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드러누워 버리는 게 이제 원래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어린 아이처럼 퇴행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어린아이처럼 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퇴행한 걸 수 있다. 그렇네요. 진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을 맞아요. 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뭔가 똑같이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극단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써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이제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너무 성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지금의 상황, 어쨌든 이 속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 느낄 부정적인 감정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이 사촌 언니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도 오롯이 다 몸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면은 아이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당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감에 영향을 주게 돼서 우울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계속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사연 들으실 이제 어머니께서도 자책 너무 많이 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그러게요. 됩니다. 마음이 정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이 아이가 안타까운 게 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그 포인트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 어떤 계속 그 조카랑 같이 있으면서는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또 엄마 아빠에게 이런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가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잘못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고 기댄다라는 게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도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아이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간 셈이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네, 좀 아이고
저희가 해결책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야기해봐야겠죠. 예,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신여고에서도 얘기했고 너무도 심플하게 이런 상황은 역시 가정의 분리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게 맞겠죠? 분리가 제일 최종적인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리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분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리라는 게 뭐 사실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직장 문제, 특히나 요즘은 부동산 문제, 아이 봐줘야 될 사람 문제, 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바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왜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어? 그냥 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진짜 방금 김종수 쌤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다 같이 합가해서 사는 것도 뭐 요즘 시대에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쵸.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안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며느님 된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또 쉽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걸 문제를 공론화시키기에도 약간 이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혼자 이 집안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쪽에서는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너는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 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은 뭐 되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네,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이를 위해서 단호하게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분리를 할 때 있잖아요. 네. 분리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걱정되는 건 조카는 이미 지금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실감에 힘든 아이라서 네, 이렇게 다시 분리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친엄마한테보다 그런 지금 삼촌과 숙모한테 더 어떤 따뜻한 애정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뭔가 상실하는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될지가 저는 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방법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카한테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조카는 만약에 제가 조카라면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카가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노력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이게 감정과 행동 조절이 될까? 사실 성인들도 알면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조카한테 지금 그 훈육을 아마 못 하셨을 거거든요. 왜냐면 상처가 있는 아이라서 강하게 훈육을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듬는 건 보듬는 거라 하더라도 리미트를 분명히 정하고 훈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조카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 딸에게 좀 상처가 되었는지 조카한테 알려줄 필요가 제일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의 감정에 대해서도 네가 우리 딸이 미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에는 그 마음이 좀 정리될 때까지 그냥 서로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최선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4 정도면 따라올 수 있나요? 지금의 가이드를? 최대한 심플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쁜 말로 포장을 했지만 네가 미운 마음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조카도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 그것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보듬으면서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딸 쪽이죠. 맞죠. 그럼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조카의 마음을 보듬어야 되는 거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시누이 조카의 엄마가 해야 될 몫이고요. 맞아요. 네, 딸의 편을 좀 확실하게 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방금 포인트가 참 좋네요. 네. 어차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가 최선이죠. 이거는 뭐 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그 클리어한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 그거는 누가 담당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 어른이 5명이나 있어요. 네,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아빠 어느 쪽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맞는 게 저는 제일 그러니까 좋다고 이 아이의 생각합니다. 삼촌, 그러니까 숙모. 그렇죠. 조카 입장에서는 삼촌 숙모가 되겠고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좀 확실히 지켜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누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안전한 방법처럼 느껴지고 좀 덜 불편할 테니까 그쪽을 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쪽에는 이제 미리 조금 작업을 해 두시고 그래도 아이에게는 사연자분이나 그 남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네. 집안 분위기를 미리 잘 중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부모님도 미리 다 사전 설명을 하고 시누이한테도 어쨌든 간에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다라면서 잘 전달하고 이게 다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카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딸에게 또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가 힘들어해서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뒀어.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꼭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한번 단도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사실은 이 4학년 아이의 모습이 네. 상처가 진짜 깊구나. 상당히 병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 치료 받아야 돼요. 네네. 놀이치료나 상담이 일단은 필수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해주고 보듬어줄 그런 관계가 지금은 사실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삼촌 숙모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해왔겠지만 지금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계속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대신해줄 사람이 그 필요하겠네. 역할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엄마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엄마가 어렵다면은 치료자가 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소아를 잘 몰라서 또 물어보는 건데 네네. 이 4학년 아이 정도면 놀이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담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학년이면은 저는 직접 언어로 표현하는 쪽을 먼저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 분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좀 미숙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놀이치료에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허경 선생님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솔루션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없나요? 저는 뭐 네 예전에 뇌생망 할 때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만약에 그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면 따로따로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좀 케어해주는 시간이 네,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둘이서 마주치는 시간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줄이고 예, 따로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게 다 될 것 같이 같습니다. 놀지 말고 네. 하긴 다 같이 놀면 아무래도 더 어린 아이인 초등학교 2학년을 조금 더 케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하나하나가 다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집에서는 오히려 조카 더 많이 보고 아이한테 너 양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네, 그치. 서로한테 좋지 않을 또 것 같아요. 4학년 아이가 지금 퇴행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똑같은 손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금 아픈 손가락 쪽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를 좀 이해해줘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딸한테는. 그래서 이 아이를 다독이는 과정에서도 언니가 뭐 상처가 많아서 그래, 뭐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이런 부연 설명은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어떤 방식으로 납득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도 더 이상 사실 조카를 케어하겠다는 그 짐을 억지로 떠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마음 상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맞아. 네네. 누구라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조카를 대한다?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거거든요. 저희 또 약간씩은 부족한 뇌를 모아서 3인분의 솔루션을 최대한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역시 오동훈 선생님 말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많이 배웠다. 라는 점 알게 됐고요. 그래도 좀 구체적인 가이드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자책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정말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만 다하셨는데 그냥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 뿐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조금씩 실행에 옮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나쁜 거예요.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키워드 토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키워드를 그냥 준비해 왔어요. 다소 너무나 진부한 키워드지만 가족, 패밀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은 이유가 생겼거든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한 재단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그 17개국에 19만 명의 사람들에게 너는 삶에서 너에게 의미를 주는 게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 3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1위가 다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네, 스페인이 흥미롭게 헬스가 1위로 나왔는데 궁금하네요. 건강이 1위로 나왔고요. 대만은 소사이어티가 1위로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material well-being,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가 1위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들 진짜. 네. 그리고 진짜 많은 나라에서 2위에 직업이 들어있어요. 직업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5위 안에 아예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업에서 삶의 의미 찾지 마시라고.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안 찾고 계셔서. 우리는 3위에 패밀리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은 또 프렌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2위가 프렌드고요. 뭐 미국, 아까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3위가 막 그리스, 4위가 캐나다, 5위가 프렌드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5위 안에 친구 없어요. 니들 다 의미 없다는 거. 네. 그렇군요. 왜일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처음 접한 그런 인터넷 사이트의 막 댓글들에서는 다들 거기서도 충격에 빠져서 아니 분명히 우리도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데
돈이 충분히 있어야 가족들도 지킨다. 가족들이 돈이 있어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댓글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진짜 병든 거 아닐까? 라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분명 진료실에서도 다 가족 얘기하고 모두 다 가족 생각 엄청 하는데 뭘까요? 이 차이는. 이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 다르네요. 네. 진짜 아니 많이 흥미롭긴 한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실 요게 좀 얘기가 되려면 이 미닝이라는 게 뭔지가 사실 좀 미닝? 네. 의미라는 게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기는 각각이 한데, 의미하는 것들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삶에서의 의미가 뭐냐. 삶에 있어서의 의미라는 게 뭐냐.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 근데 삶의 뭐 이유? 삶의 의미? 근데 목적? 뭐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위해서 산다.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중요도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거. 네. 근데 가장 얻고 싶은 거? 네, 여러 가지일 수는 있겠네요. 아니 너무 궁금해. 사실 그리스 같은 나라도 경제 위기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근데 5위 안에 없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랑 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위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1위가 가족이거든.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마테리얼 웰빙과 패밀리가 거의 비슷한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저도 패밀리가 확실한 선순위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가족도 돈이 있어야 지키지 그 댓글에서 본 반응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그 돈 뭐 나를 위해 쓰나? 나 좋자고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 위해서 쓸 건데 나 좋자고 쓰긴 하지만 아니에요. 네 물론 그쵸. 동훈이 전체 수익에 비하면 아주 그냥 발톱의 때만큼만 본인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어떤 결과나 목적 지향주의가 되게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가족 자체 거기서 의미를 찾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녀가 입신양명을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또 나중에 이게 돈 벌어서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되고 네.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적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패밀리는 맞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네, 이런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네, 이게 더 우선순위로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료실에서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부모님한테 이 얘기 들었다고.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더 이런 투자, 보상 이런 쪽으로 좀 관계가 가다 보니까 네, 그 자체의 의미는 좀 후순위가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너무 진료실에서만 들어가지고 제 머릿속 생각에 바이어스가 생기는 게 아닐까 좀 생각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오류가 좀 생기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항상 듣는 게 다들 가족 얘기를 엄청 하는데 그 행복에 힘이 되는 쪽보다는 부담, 막 미안함, 짐이 되는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항상 느꼈었는데 그게 꼭 내가 진료실에서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규영이가 얘기한 부분이 좀 분명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워낙 많겠죠. 저는 또 방금 규영이 얘기하면서 연달아 든 게 이제 우리나라는 효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는 문화권이니까 막 요즘은 인터넷에 농담을 유교 탈레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초자에 너무 크게 초자를 비대시킬 정도로 막 크게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니까 좀 더 후순위로 놓고 싶은 그냥 부담으로 느끼니까 또 마음속에서 크게 차지하지만 아 이게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건 아니야 라고 1위에 꼽을 순 없는 그런 거 아닐까? 짐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가족들하고 이거 해서 좋다, 가족들하고 여기 와서 좋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좋다라든지 근데 그런 게 다 돈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 저희 주제가 주로 어떻습니까? 아이한테 너 공부 숙제 이거 했어? 혹은 이번에 뭐 몇 점 맞았어? 네, 이런 거고, 네, 뭐 샀어? 뭐 이런 주로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너는 뭘 좋아하고, 네, 어디서 기쁨을 느끼거나 이런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관계 자체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또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는 게 왜 자녀와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해오시는데 그럴 때 압도적으로 많이 방법으로 꼽는 게 여행이에요. 그렇게 네, 뭔가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거 보여주면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은 사실 그거 안 중요한데. 그쵸. 그리고 사실 여행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이 좀 외면되어 왔던 것 같고 뭔가 쉽게 말해서 따뜻한 집, 따순 밥, 고기 반찬, 좋은 옷,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의 가치가 조금 더 우선시 되어 온 사회 문화가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결국엔 진부하지만 또 전후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지. 그렇죠. 너무 이제 살아남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거 이상은 사실 여력이 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착이란 거는 항상 그거가 결핍에서 이제 비롯된 거고, 저도 최근에 들은 말인데,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게 힘들었던 우리 뭐 일제시대나 이런 6.25나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세대를 건너가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너희를 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를 보고 배웠던 세대가 아래한테 그대로 또 하고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아도 조금씩 희석은 되지만 계속 세대를 건너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삶을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좀 박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은 보면은 제가 외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또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면 조금 더 가족 간의 관계가 이제 수평적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 또 유교 탈레반 수직적 관계잖아요. 수직 관계고 또 대가족. 그래서 가족의 범위가 좀 더 넓지 않나 싶어요. 오늘 사연자분도 사실은 넓은 가족, 넓은 의미의 가족을 지금 또 뭔가 부양하면서 다 내가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마음속에 부담이지 않을까요? 가족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밝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챙겨도 되면은 마음의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는데 챙겨야 될 범위도 넓고 그리고 위에 사람 생각하면 또 부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존재로서 부모가 작용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모셔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는 일종의 짐처럼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한 수직적 관계라는 게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수직적 관계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수직적 그러니까요. 관계면 사실 거의 지시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관계거나 네. 혹은 사실 이제 부모님의 의견이 맞고 자녀의 의견은 틀린
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흘러갈 맞아요,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기에는 네,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정서적인 교류는 없고 의무, 책임, 도리 이런 것만 남는. 아이고 참.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병든 거 아닐까라는 그 댓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로 병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살률, 출산율 다 이렇지 않겠어요?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뭐 항상 좀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후 시대, 네,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뭐 이거 역시도 지금 과도기고.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병들었고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도 그거를 또 케어하기 위한 힐링하기 위한 컨텐츠들 자생의 노력들이 계속 뭔가 생겨나고 있는 중인 거고. 맞아요. 요즘 진료실에 진짜 많이 듣는 게 그냥 성인분들, 자녀 없는 성인분들이 금쪽이 보고 와서 너무 힐링됐다 혹은 너무 힘들었다. 아, 본인의 어린 시절이 투영이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정말 성인들도 다 많이 힐링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그냥 우리 사회를 지금 치유하는 우리 사회 나름 자생하는 방법들 하나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금쪽이를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랑 또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그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고 얘가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를 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진짜 몇 년 전에는 이제 가족 육아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프로그램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간 좌절감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력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저렇게 예쁘구나, 우리도 가져야지, 우리도 키워보자가 아니라 아, 저렇게 키울 수 없는데 나는 저렇게 못 해줄 텐데 그냥 같이 같이 말아야겠다 라는 거를 다 같이 어느 정도 인식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했던 거는 그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이 먼저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일단 그러네요. 병든 너무 마음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약한 모습들 부모로서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 우리 사회에 다들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는 아이를 내 것으로 보고 통제하려고 하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고쳐지는 게 먼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다소 뭔가 좀 번잡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면서도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네요. 약간 술자리에서 진지한 주제 나올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의 느낌처럼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각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 기다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연은 브레인 리치 숫자 6 BRAINRICH 숫자 6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뽑아서 언택트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저희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